할 텐데 마달락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평론이 뒤에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뒤로 빼놔서요. 우리가 마달락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가나다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사설시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중장이 무척 길고 종장도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특징 말고요. 이 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소한 일상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기도 보면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일문단은 사설시조가 소소한 일상을 주제로 했다라는 말일 뿐이야. 그래서 이것을 굳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거창한 이런 말을 써봅시다. 거창한 사회적 규범.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서민층의 일상의 소중함을 일상을 소재로 하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민층의 일상. 이걸 소재로 하는 거니까 사설시조가 단순히 형식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닥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이건 좀 새로운 얘기죠. 일상의 경험자 혹은 여기에요. 보통의 서정시는 특히 고전시가일수록 더 그런데 관찰자 화자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인칭 화자가 곧 자기 정서를 말하는데 관찰자가 등장해서 남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서정 갈래의 일종의 변화라고 봐야 돼요. 문학적인 양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형식과 양식에서도 변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져요 이제. 여기 보이듯이 자기 성찰을 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기 얘기니까. 그러나 이 얘기를 하려면 관찰자 화자가 필요하죠. 자기 얘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같이 얘기한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타인의 행위를 드러낸다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뻔한 얘기예요. 구체적 생동적인 비유, 해학적인 형상화, 장황한 나열, 이런 거는 흔한 얘기니까 뭐 저걸 더 따로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하긴 하지만 다 아는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4작품을 할 텐데 4작품에서도 여기 나온 것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그걸 짚어보면서 앞에 작품을 얘기를 해볼게. 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왜 안 가? 자, 리모컨 어디 있어요? 바람 세게 줘. 내가 못 이기겠어, 제 소리를. 자, 시작합니다. 일시는 내 한 몸, 내 한 몸이 사자는 살자. 이것도 흥미롭죠. 충과 효에서 살고 싶다의 주체는 보통 자기 자신의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고 부모가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서는 내가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근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어머나 이것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물것이란 무는 벌레를 말해요. 그럼 벌레는 앞에는 2글자, 뒤에는 4글자. 앞에 2글자가 뭘까요? 등골. 야이씨, 되게 현실적이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럼 이 뒤는 쉽죠. 뒤는 뭐예요? 이거는 쉽습니다. 탐관오리는 오리가 아니에요. 저 오리는 더럽다 오자에 관리의 리를 써서 더러운 관리라는 뜻입니다.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뭐냐고요. 그래서 물것이니까 빨아먹는다는 말이 잘 어울리잖아요.
뒤에 거는 혈이고요. 앞에 거도 그럼 대충 무슨 글자예요? 고혈이죠. 내가 여기서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혈은 무슨 뜻인지 대부분 알겠지만 저 고는 아마 모를 것이다. 혹시 아시는 분? 고혈의 고가 무슨 글자인지? 수고와 피를 빨아먹어. 야, 너 되게 합리적이다. 그럴듯합니다. 물론 아니지만. 답은 아니지만 그럴듯은 하네요. 이 고라는 글자는 춘향가에서 어사또가 시조를 쓸 때 이 고자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기름고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기름과 피를, 이때 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뭐 사람이 너무 빼짝 마르면 너무 그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얘기할 때 그 기름이 없는 유분 성분이 빠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오일리하지 않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피와 기름을 빨아먹으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민의 모든 거를 빼앗아가는, 착취하는 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벌레, 무는 벌레가 잘 어울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다 칠판 봐요. 펜 안 들고 메모 안 해도 되니까 칠판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싹 다 알 필요가 없어. 끊기만 하면 돼. 끊는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봐. 일단 뭐 피를 빨아먹는 벌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모기, 벼룩, 이런 거 머리에 있는 이. 자, 보세요. 핏겨 같은 가랑이, 이의 종류야. 볼레와 같은 수통, 이 역시 이예요. 작은 이, 갓 깨어난 이. 작은 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조그마한 벼룩. 기는 놈, 뛰는 놈에 비파같이 생긴 빈대 혹은 빈대 새끼. 여기든 비슷한 거고요. 사령 같은 등의 아비, 갈따귀, 사무야기는 사마귀를 말해요. 그 다음에 하얀 바퀴벌레, 노란 바퀴벌레, 바금이, 거저리, 불이 뾰족한 모기, 다리 긴 모기, 야윈 모기, 살찐 모기, 그림의 뾰록이, 밤낮으로 비는 때 없이 나를 물고 쏘고 빨고 그 다음에 뜯고 이렇게 심하니 이런 당비리에서 내가 살기가 어렵구나. 어려워라 어렵구나 영탄법이 쓰였죠. 여기 나온 벌레 종류를 다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 알아봤자 의미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쓰인 표현법은 뭐예요? 열거는 열건데 너무 장황하게 너무나 길게 나열해서 이것이 뭐로 이어져요? 해악성으로 이어져요. 야, 너 그 긴 거를 참 숨도 안 쉬고 잘도 부른다 라고 할 만큼 길게 나열을 한 거죠. 해악성이 있어요. 이런 해악성은 곧장 뭐가 되겠어? 풍자와 조롱이 되는 거죠. 탐관오리 앞에서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사또 라고 부르다가 뒤에서는 저 벌레 같은 저 모기 새끼 같은 저거 이렇게 욕하는 내용인 거예요. 전부가.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사령은 관리 중에서 아주 하급 관리.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는 대놓고 얘기를 한 거야. 하급 관리 같은 벌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물고 쏘고 빨고 뜯고도 흥미로운 나열이 되겠죠. 비슷한 어구를 나열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5, 6월 복도위에 쉬파리. 5, 6월은 바로 지금이죠. 양력 7월, 8월 제일 더울 때. 쉬파리가 제일 못 견디겠다. 가장 싫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은 건 이 중에 벌레 무슨 벌레가 제일 싫어요? 아, 얘한테 물어봤어. 잠깐만, 내가 얘를 보고 있었어. 뭐가 제일 싫어요? 모기. 나도 모기가 제일 싫어. 바퀴벌레도 싫은데 걔들은 잘 안 보이니까 모기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멸종해도 되는 생물종이 없다는 거죠. 다 생태계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모기는 멸종해도 된다. 왜냐면 말라리아도 옮기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염병도 안 옮기고 모기가 없어도 생태계에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멸종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까 모기가 새 먹이가 되기 때문에 모기가 줄어들면 없어지면 새들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싫은데
이 시대에는 얘가 더 싫었다는 얘기죠. 슈파리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슈파리는 밥을 건들죠. 밥상을 건드려. 와서 나라 붙어가지고. 모기야 뭐 잡거나 피하면 그만인데 파리는 내가 먹을 밥을 건드니까. 그리고 슈파리 역시 내나 이런 걸 가리키는데 슈파리만이 아니라 모든 벌레들이 전부 가리키는 거죠. 해악성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장황한 나열 여기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 요게같이 얄미우랴. 이렇게 제목간 주시고 질문 박지원 씨 열화문은 몇 시대? 이게 너무 그렇게 내가 미안해지잖아. 뭐 죄지은이랑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 태경이 열화문이 몇 초? 3마리 이상. 너무 정답이잖아요. 자, 그럼 3마리 이상이면 10마리, 20마리도 다 3마리 이상인데. 정답주의자. 정답주의자는 싫습니다. 뭐든지 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잘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겠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 자, 열화문은 열 더하기 남은에서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그럼 몇이란 뜻이에요? 10여 개를 연남은 개. 8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고 연남은 개라고 하면 10몇 개 이런 뜻이에요.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쓰임표현법 서리법 쓰였고요. 요게는 왜 얄미워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빗금 거 꼭 잘라주시고 유명한 작품이니까 빨리 갈게요. 미우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위로 뛰었다가 내려 뛰었다가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미 오면은 뒷발을 바등바등 물러갔다 나왔다가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태경이 물어보세요. 강빈 본인 차례입니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한테서 초대를 받은 거야. 대박. 완전 차려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감은 거죠. 완전 준비를 열심히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은 열렸는데 네 어깨까지 오는 개가 너를 보고 당장 찢어 죽을 듯이 짖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러나서 톡을 해봤더니 잠깐 들어가 있으래. 곧 온다고.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걔가 여기까지 온다니까 걔가. 그래서 한 발만 내딛었다가는 걔가 걔 입속에 이미 내 발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요? 돌아가요. 아니 정말로 좋아하는 애라니까. 진짜 그동안 내가 얘 때문에 정말 불면의 밤이 몇 개월이었단 말이에요. 문 앞에서 기다려. 현명한 선택이죠. 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집 앞에 왔어. 근데 걔가 막 짖어가지고 돌아가게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못 들어오고 걔가 짖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안 나가보겠냐는 거야. 그럴 리는 없잖아. 나가서 걔 아니죠. 걔를 잘 달래서 옆에 치워놓고 들어오게 해야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집에 이건 거의 호러 무비 같은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긴 했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올 리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람 날 정말 좋아하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짝사랑이 아니라고. 그 사람도 날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야. 날 보러 왔겠지. 근데 저놈의 걔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질 못하고 멀리 갔다. 하지만 사실 정말 왔다면 만나러 들어왔겠죠. 때문에 여기서 이 중간 부분은 이 부분은 이미 오지 않은 불만을 걔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정말 맞으면 걔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수를 합니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허리법 쓰인 거야 알 테니까 여기서 해악성이 드러나.
다만 주의할 것은 앞에 해악성은 풍자고 조롱이었지만 여기 해악성은 뭐라고 이해해줘야 돼요? 연민이죠. 불쌍해. 안타까워. 연민의 웃음인 거죠. 쉰밥이 그릇그릇 요즘에는 뭐 강아지 사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사료뿐이에요. 간식에 껌에 다 준비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밥을 지어서 전기밥솥이 없으니까 먹고 나면 그냥 실험 위에 올려서 바람 잘 통한 데다 보관해 놔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밥을 내려서 다시 먹는 거죠. 근데 여름에는 밥이 더우니까 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버리겠죠. 근데 밥을 버리면 안 되지. 물에 살살 씻어가지고 다시 끓여서 걔한테 밥으로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밥이 그릇그릇 나더라도 너는 내가 한 그릇도 안 줘. 너 때문에 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해학적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웃음. 속마음은 아닐까요? 연민의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이렇게 이런 데서 음성 상징어나 아니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이거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고 이거는 음성 상징어고 이것도 음성 상징어죠? 회라는 것도. 자, 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관찰자 화자가 처음 나와요. 나시조는 관찰자가 아니죠. 자기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관찰자입니다. 펜을 들고 꼭 대화 표시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가 되겠습니다. 대화. 하얀색은 상인, 노란색은 손님. 상인과 손님의 대화입니다. 대화체죠. 물어볼 것도 없죠. 자, 상인이 먼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동난지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계젓이란 말이 보이니까 이게 일상어예요. 일상어. 그러면 동난지는 일상어는 아닌 거야. 뭔가 좀 비일상적이고 세련되고 어려워 보이는 말이 동난지인 모양입니다. 계젓과 게장이죠. 게장이 왔어요. 달콤하고 맛있는 신선한 게장이 왔어요. 게장 좋아해요? 양념게장, 간장게장. 둘 다요? 현명하다. 그렇죠? 뭘 나눠? 주면 다 먹어야지. 현명하다 이 사람. 벌써 상이, 현명한 상이. 자, 게장 사시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장사꾼아, 황후란 말은 원래 잡화, 다시 말하면 그냥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너 물건 그 뭐라고 외치느냐? 이거 의문문이죠. 니은 나는 2인칭 의문형 어미라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외치느냐? 하나 사자. 손님이 왔습니다. 장사꾼은 신났죠. 홍보를 합니다. 외골 내육. 뭔 말이야? 바깥이 뼈, 안쪽이 살. 각각류니까요. 외골격이죠. 사람은 어때요? 내골격이에요. 사람도 외골격이면 어때요? 뼈가 바깥에 있으면 안 다치고 튼튼하고 좋지 않겠어요? 안 되겠다. 바깥 얼굴이 뽀뽀할 때 빠각빠각할 거 아니에요? 야, 문제가 있다.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눈이 하늘 위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건 틀렸죠. 좌행 우행이 맞아요. 개니까. 넘어갑시다.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집게발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꾸나 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구절이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맑은 내장이 아스스 하는 계젓 사시오. 이 부분은 캉캉이나 회회처럼 음성상징어를 마찬가지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는 생동감과 생생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동난지 사오라고 했더니 손님이 삐쳤어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장사꾼아, 하는 매우 거북이는 거북하게. 그 매우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그냥 개조씨라 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손님이 상인이 막 홍보를 끝내고 나니까 하하해 웃으면서 손님 이런 거예요. 어떻게 드릴까요? 했더니 갑자기 손님 삐쳐가지고 아저씨 대학 나왔나 봐. 어디 유학 갔다 왔어? 뭘 그렇게 한자어를 많이 써. 안 사! 하고 갔어요. 자, 누가 진상이야? 상인이 진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님이 진상인데? 아니 안 살 거면 곱게 갈 거지. 이런 말은 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한자어를 많이 쓴 상인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이 대목이 뭐냐면 현학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풍자와 조롱이 됩니다. 아까는 연민이었다면 여기는 조롱하는 거죠. 아니, 뭘 그렇게 잘난 척이냐. 그런데 방금 내가 말했지만 상인은 어차피 서민입니다. 따라서 서민들끼리 뭔가 서로를 욕하는 것은 서민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양반층에 대한 간접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자어를 양반들이 쓰니까 그 양반은 양반이라 쓴다고 하자 너는 상인이면서 뭘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써라고 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양반층에 대한 간접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은 되지만 여기서는 상인을 비판한 게 맞아요. 다 라달락한 관찰자 화자가 등장한 걸 봤고 라달락은 문학적으로 좀 중요하다. 문학적으로 중요하다. 문학적으로. 자, 합니다. 논밭 갈아서 기음 매도. 기음은 김이고요. 김이라고 하는 건 잡초를 말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니까 빨리 갈 겁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잡초 뽑고 잠방이는 바지예요. 그럼 배로 만든 바지는 배바지죠. 배바지를 입었어.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관리면은 비단 바지를 입었을 테니까. 다임은 데님 알죠? 데님 바지. 데님 바지. 시조인데. 조선시대 쓰인 시조인데 데님 바지. 야, 우리 선조의 어떤 글로벌한 패션은 대단하다. 데님을 조선시대에 써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데님이 뭐예요? 한복 바지단에 묶는 좁고 기다란 끈 같은 거죠. 묶어가지고 바지가 나풀거리지 않게 하는 걸 데님이라고 합니다. 자, 데님 쳐서 신을 들매고, 신 들매는 건 집신은 원래 슬리퍼랑 크게 안 달라서 잘 벗겨져요. 산에 가면 더 심할 테니까 산에 가기 전에 아예 집신을 이 신에다가 발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벗겨지게. 집신도 아까우니까 벗겨지면 안 되죠. 자, 산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지는 똑바로 가랑이를 묶고 바지가랑이 묶어버리고 신도 묶어버리고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 별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별이다. 버리다 말고 별이다. 별이다 무슨 뜻이에요? 갈다. 날이 있는 물건을 날카롭게 가는 걸 날을 별이다라고 합니다. 갈다와 별이다는 따라서 같은 말이죠.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말과 이 말은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보세요. 같은 말인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지루하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거랑은 둘 다 장작이란 뜻이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비거니 버이거니도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배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 날이 가고 달이 흘러서 해가 바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더 세련된 표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일부러 단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둘러매고 무림은 빽빽한 산 가운데 들어가서 장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작을 베거니 버이거니 장작을 베어서
지게에 올려서 지팡이로 받쳐놓고까지 끊어. 여기까지는 노동이에요. 그럼 일이 끝났으면 뭐 해야 돼? 가야죠. 가서 빨리 장작 옮겨놓고 또 딴 일 해야지. 근데 노동이 끝났는데 그 다음 뭐 합니까? 샘물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깨끗하게 먹고, 원래 부시단 말은 깨끗하게 씻다는 뜻이죠.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이게 디스트로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우리 고유어로 깨끗하게 씻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곰방대를 톡톡 떨어서 담배까지 한대. 피워 물고 심지어 노래 부르고 졸아요. 노래 부르고 한숨 자고 담배 피고 밥 먹고 다 합니다. 뭐죠? 휴식. 노동 그리고 휴식. 그 다음에 석양, 해질녘이 됐어요.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노래, 그다음에 저르는 짧은 노래하며 어이갈고. 주의하세요. 이 어이갈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 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냥 가벼운 푸념이에요. 푸념. 또 언제 가? 가자고. 어쨌든 집에 가야지. 여기서 이 작품에는 한이나 고통이 없어요. 작품을 뭐로 봐야 되냐면, 그 전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요거는 사대부가 골방에 처박혀서 아니면 바람 시원한 마루에 나와가지고 돌쇠랑 마당쇠가 장작 나무하러 산에 갔다 오는 모양만 보고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쓰려면 본인이어야 돼요. 장작을 다 해보려고 어떤 준비를 하고 가서 뭘 하고 끝나면 어떻게 쉬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본인이 이런 내용으로 쓸 수가 있어. 그럼 이 시는 어떻게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니냐면 노동의 현장에서 이런 것이 이 작품의 문학적인 의의예요. 문학을 쓴 곳도 노동의 현장, 문학의 내용도 노동 그 자체, 문학을 창작한 본인도 노동자. 그럼 이것은 문학의 향유나 창작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양반층에서 서민층으로,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좀 한자어들이 보여요. 무림이라거나 점심을 굳이 이렇게 한자로 쓴 것을 보면 서민층이 창작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다시 말해 사대부나 양반이, 이제 양반도 그냥 글만 읽으면서 살아서는 안 돼. 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시로 쓴 거죠. 자기가 일을 직접 하니까 돌쇠 마당쇠 시키고 자기는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고, 그리고 그걸 소재로 문학도 쓰고 이렇게 되죠. 어찌됐든 창작의 주체가 노동자 본인이 된 것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알겠죠? 자, 그러면 9강이 끝났습니다. 10강. 정석가죠. 오늘의 목표는 11강을 구경하는 거.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정석가 첫 줄이 보이나? 칠판에 같은 말이 써있나? 아니죠. 늘 그래왔듯이 고전 시가가
감당 가능한 정도가 되면 전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석가도 전문을 다 할 겁니다. 그럼 전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프린트에 있지. 5분의 4 프린트에 정석가 파트의 두 번째 페이지 펴봐요. 없는 사람은 뭐 어차피 칠판에 다 보여줄 거니까 칠판 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정석입니다. 정이 징이고요. 석이 돌이에요. 이거는 징. 이게 돌인데 둘 다 악기와 악공을 가리켜. 방금은 지금이고 이거는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 빠져 있어요. 자, 우선 징과 돌은 징은 징을 맡은 악공이고요. 돌은 돌을 맡은 악공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음악 교과서에 앞페이지 외 사진, 화보 같은 거 조금씩 있잖아. 거기서 석경이라는 악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석경. 돌이 달려 있어. 기역자 모양의 돌. 돌을 실로폰처럼 때려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이걸 석경이라 볼 수도 있겠고, 문제는 이게 고려 소교니까 고려 때 석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석경이 아니겠죠. 어쨌든 돌로 만든 악기인 건 확실해. 근데 그 악공들을 불렀어. 마치 밴드가 연주하다 말고 기타! 그러면 기타가 연주하듯이 연주하다 말고 찡! 하면 징이 갑자기 연주를. 그런데 왜 악공을 왜 불렀냐? 지금 계시다. 누가요? 주어가 빠져있어. 같은 말을 또 하죠? 누가 있냐고. 누가. 그 다음에 선왕성대란 말은 태평성대란 뜻입니다. 강빈이까지 물어봤지. 인주영씨, 태평성대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을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정을 예찬하는 거예요. 노니아와 지이다라는 말은 놀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밴드의 앞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때문에 긴장 빡 해야죠. 완전히 힘줘서 해야지. 오늘 공연 잘하면 큰 보상을 얻겠고, 공연 못하면 큰 것을 잃겠죠. 예를 들면 모가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완전 힘줘서 공연해야 돼요. 그리고 공연 준비 마치고 객석에 있는 왕에게 왕이시여 태평성대 한번 신나게 놀겠습니다 하고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노래는 나머지 노래는 전부 다 이별과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1년을 뭐라고 해요? 후대에 공중에 수용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추측이야. 실제 반드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추측을 하는 이유는 말했듯이 너무나 내용과 주제와 연관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등장하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도 마저 하고 가자. 보세요. 우리가 고전 가사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그 분류 중에 요거는 잘 들어야 돼요. 뒤에 안 보일 테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우리가 분류를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연정가의 연자는 사모하다, 연모하다 연자예요. 연정가란 사랑 노래. 쉽죠? 송덕가 혹은 송축가라 그래.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반드시. 송은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구라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이 정말로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덕은 뭘까요? 덕은 덕이지 뭐. 그럼 덕을 가진 건 누구야? 임금 혹은 관리. 그럼 송덕가란 무슨 뜻? 임금이나 관리의 덕을 칭송하고 예찬하는 노래를 송덕가 혹은 송축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송덕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노래면 기본적으로 연정가예요. 난 너랑 못 헤어져 이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부의 끝을 달리는 사람으로 잠깐 자기 자신을 바꿔봐. 그럼 임금님에게 임금님 저 임금님이랑 절대 못 헤어져요.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 자르지 마세요. 아니 아부의 끝을 달리는데 자르지 마세요. 좀 이상하잖아. 임금님 저 임금님 절대 못해. 임금님 절대 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임금님 저 임금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절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임금님이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정가를 궁중에서 수용할 때에는 그것이 임금을 위한 충성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임금을 향한 충성, 이건 쉬운데 임과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님 꼭 오래 사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임금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거죠. 자, 들어가 봅시다. 유명한 작품이고 이 뒤부터는 많이 아니까 또 내용도 쉬워요. 지금 시간 10분 남았는데 남을 거예요. 시간이. 갑니다. 삭삭기는 사각사각, 서걱서걱, 스걱스걱, 시걱시걱, 찌걱찌걱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음성 상징어니까. 이거는 모래 밟는 소리예요. 모래 밟으면 소리가 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그냥 삭삭기예요. 새모래는 고운 모래, 별은 벼랑. 현진아, 고운 모래로 된 벼랑 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죠. 모래가 이렇게 쌓일 수도 있겠지만 고운 모래가 이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래가 고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고운 모래 벼랑에 구운 밤, 군밤이요. 군밤 닷개를 심어요. 그 밤이 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운과 싹은 같은 거죠. 새싹이 나는 거니까 나야지만 유덕하신 임을 여해야와 지이다. 때문에 운과 싹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하려는 말은 뭐예요? 하려는 말은 이거죠.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는 이별을 거부하는 내용이 되겠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별을 거부한다. 이런 표현이 유경까지 나와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강에 놀러 가가지고 남녀 커플이 걷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100원짜리 하나만 빌려줘. 동전을 받으면 있는 힘껏 강에 집어 던진 다음에 네가 저 동전을 찾을 때까지 너랑 안 헤어질 거야. 그럼 여자가 미친 듯이 막 수영을 해가지고 막 뛰어들어서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나머지.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새길 수도 있지 뭐. 바위에 접주는 접붙이기. 어차피 진짜 연꽃도 아니고 옥으로 조각한 건데 바위에 붙일 수도 있지 뭐. 근데 그 꽃이 삼동은 새 묶음. 그 꽃 새 묶음이 펴야지만 임과 헤어지겠다. 같은 설정이에요.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굳이 메모하는 것도 웃기니까 계속 갑시다. 그 다음에 무쇠로
무쇠는 무쇠. 혈릭은 군복 중에 혈릭이란 군복이 있어요. 그냥 군복인가 보다 하면 됩니다. 군복을 말하는 마름질. 마름질은 말했듯이 옷감에 본을 떠서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만든다고 해도 돼요.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아니 뭐 무쇠로 군복을 만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쇠를 해가지고 옷처럼 만들면 되지. 실제로 유물로 출토도 되잖아요. 여기까지 상관없어. 근데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죠. 무쇠로 만든 옷이 해지기를 기다리느니 녹슬기를 기다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해져야지만 사랑이 많으신, 덕이 많으신 인과 헤어지겠습니다. 못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짓는 거는 뭐 무쇠로 소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죠. 철수라는 쇠나무 산이에요. 쇠나무로 된 산에 놓습니다. 소 동상일 테니까 그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 그 소가 쇠로 만든 풀, 쇠로 된 풀을 우적 씹어 먹으면 그때가 되면 덕이 많으신 인과 헤어지겠습니다. 그냥 뭐 읽어나가면 끝인 작품이죠.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는구나만 알면 되니까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고서 여기는 이제 봐야죠. 근데 이건 우리가 서경별곡에서 공부한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하긴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애초에 그냥 써야죠. 서경별곡의 이연과 유사하다가 아니라 동일해요. 완전히 똑같죠. 빨리 하겠습니다. 구슬, 바위, 그 다음에 긴 애는 별표. 이렇게 세모칸 주시고 동그라미 주고 별표.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워낙 유명하니까 빨리 갑니다.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면 팔찌나 목걸이를 떠올려봐요. 그리고 그 팔찌 목걸이는 옥을 꿰어서 만들었어. 찜질방 가면 있는 그 옥 말고요. 그냥 비싼 옥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너무 옥이 비싸니까 혹시나 해서 줄은 뭐로 했냐면 소 힘줄로 했어. 절대 안 끊어지게. 완전 진짜 튼튼한 끈으로 했어요. 근데 그 구슬을, 그 목걸이를, 그 팔찌를 바위에 꽝 하고 떨어뜨린 거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를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죠. 옥은 다 깨지고 난리 났는데 끈은 안 끊어져. 끈은 그런 것처럼 천년을, 지문은 숫자 1000이죠. 천년을 외로이 여다는 살아가다라고 했어요. 가다 살아가다 살아간들,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백구법 쓰인 건 뭐 알 테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안 내려왔고요. 이거는 다시 천년을 외로이. 그 다음에 요거는 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누구 차례지? 이혜원. 뭔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생각해 보시고. 질문 이거예요. 2, 3, 4, 5연 우리 교재로만 봐도 상관없는데 2, 3, 4, 5연에서 화자의 태도와 6연에서 화자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질문이 어려우니까 약간 바꿔볼게요.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2, 3, 4, 5랑 6은. 2, 3, 4, 5는 이별을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6연은 뭐하고 있어요? 이별을 수용하죠. 2, 3, 4, 5는
죽어도 내가 너랑 못 헤어진다. 나는 절대 못 헤어지니까 그렇게 하라. 그럼 유견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 못 믿니? 오빠가 헤어져도 절대 우리 사랑은 안 변해. 걱정하지 마. 즉 2, 3, 4, 5는 이별을 거부하고 유견은 이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일단 이별을 전제로 하고 그래도 우리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죠. 애초에 이별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유견은 이별을 수용은 해. 수용은 하되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니까 나머지랑은 다르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 작품이 끝나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후렴이에요. 근데 얘도 후렴이거든? 하지만 얘는 여음이고요. 이건 여음이 아니에요. 요거만 말하고 이 작품을 끝낼 겁니다. 뭐가 달라요? 왜 얘는 여음이고 얘는 여음이 아닌 거야? 후렴인 건 왜 후렴이냐면 반복되니까요.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 이것도 반복돼. 하지만 이건 여음이고 얘는 여음이 아니야. 승수. 네. 왜 그럴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에이,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으로는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한 명 더. 희원이 어딨어? 한희원. 네. 힌트는 이거예요. 여음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한자로 직역하면 남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남다여 소리요. 남는 소리. 그럼 여음이고 여음이 아니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음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밑에 이 후렴은 이건 뜻이 있잖아. 주제잖아 심지어. 근데 여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후렴이긴 하지. 반복되니까. 애국가 3절, 4절까지 있지만 후렴구가 있죠. 애국가에도. 근데 후렴구라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진 않잖아. 주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후렴이면서 주제가 있어. 근데 얘는 후렴이긴 한데 아무 뜻이 없는 여음에 불과하다. 현대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이런 게 있죠. 후렴이지만 뜻이 없잖아. 근데 얘는 후렴이고 뜻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다음 나달라. 사설시조처럼 보이는 평시조입니다. 쉬워요. 시간이 1분 남았은 것 같으니까 1분 내에 끝내봅시다. 올해는 오리. 야르는 짧은. 오리의 짧은 다리. 학의 다리 되도록. 오리의 짧은 다리. 학의 다리 되도록.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나같이 작은 사람이 다리도 짧은데 희원이 같이 키 크고 다리도 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오, 우리 엄마가 나보고 40살까지 키 큰다 그랬는데 엄마한테 속았습니다. 엄마한테 속다니. 검은 까마귀예요. 헤오라비는 헤오라비예요. 백로랑 비슷한 새 있죠? 온몸이 하얀색 되도록. 따라서 이 두 개는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다시 말해 그럼 언제까지를 말하겠어요? 언제까지? 영원이란 뜻이에요. 이 말. 영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원히 향복무강하사 억만세를 누리소서. 향복무강은 만수무강이랑 같은 말이고요. 뒤에 써있죠? 억만세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억만세까지 사세요. 당연하지만 예참. 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자, 우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별한 뒤도 아니고 이별하기 전도 아니고 이제 막 이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군요.
병풍에 그린 닭이 뽑기어 울면 다시 올래. 솥에 삶은 밤이 싹이 나면 다시 올래.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다시 올래. 까지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10강이죠. 10강으로 같이 묶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죠.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화자의 이별 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별 거부라기보다 이별 거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임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 언제 다시 오냐? 다시 말해 네가 다시 올 수 없어. 그만큼 내가 너를 지금 헤어지면 또 볼 수 없을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표현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AAPA가 등장하고요. 우리 흉년에 장아리 옷장을 담그며, 여기서 장아리 옷장이라고 하는 건 음식인 것 같습니다. 담그며 잔 엿가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굵기가 얼마 안 되는 엿, 굵은 엿 사다 주던 우리 임. 그러면 우리 임은 여기서는 나에게 사랑을 주던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임 어디 가서 올 줄도 모르는 고. 자, 이제는 이제 뭐가 됐어요? 앞에는 이제 가면이라고 하니까 이별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디 가서 올 줄도 모르는 고라는 표현이 보이니까 이거는 이별 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반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별하면서 부른 노래고 뒷부분은 이별 뒤에 부른 노래. 이게 가능하냐? 한 작품인데 이거는 민요죠. 민요는 화자가 한 명일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서 입에서 입으로 점열지을 불러주다 보니까 화자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화자는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 가는데 구름 가고 피 가는데 바람 가고 임 가는데 나는 가고. 이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요거는 알죠? 요거도 좀 그렇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비와 바람이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했고요. 용과 구름도 용이 가면 당연히 거기에 구름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붙어 다니는 것과 누구를? 임과 나도 저 둘처럼 나도 임과 당연히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때문에 자연물을, 용은 자연물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자연물을 활용하여 함께하고픈 신미를, 임과 함께하고픈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별용, 이건 뭐 그렇게 길게 오래 끌 작품이 아니에요. 짧고 단순하니까. 다만 잊지 마세요. 민요기 때문에 화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